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산물 작황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토크온은 기후위기 속 더욱 빨라진 폭염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동 겸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기록적이라는 얘기,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이런 얘기가 많이 붙습니다. 이번 폭염도 117년 만에 기록적 폭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폭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상청이 말하기를 올해 역대 가장 더운 7월 첫 주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폭염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폭염이 얼마나 빨라진 겁니까? 이거 서울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7월 7일 날 한 33.5도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날부터 36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7월 12일까지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년 대비 얼마나 높았는가도 찾아보니까 한 8도에서 10도 정도가 높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더운 그런 기록이죠. 근데 폭염이 언제 시작되는가 생각해 보면 장마가 끝나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장마는 보통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제주도로 상륙을 해가지고 7월 한 20일경 즉 초복을 경계로 해서 장마가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빨라도 7월 20일경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거고 원래는 한 7월 지나고 한 8월 초 이때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의 이런 폭염은 예년에 비해서 적어도 보름 이상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우면은 그냥 날씨가 덥다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른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농작물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런 날씨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걸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뜨거움을 말하는 폭염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붙였다는 이 신조어를 사용한다는데 진 교수님. 예. 이 폭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일상적 삶에 경제적으로 위협을 주게 됩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트플레이션은 기상학의 폭염이라는 현상하고 경제학의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건데요. 사실은 전통 농경사회에서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기상이라는 게 인간의 삶과 경제랑 밀접하다는 거는 뭐 서울이나 대구나 곳곳에 보면 선농단이 있죠. 임금님조차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게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잊어버렸어요. 도시화되고 공장이 되고 날씨와 무관한 도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기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뭐 영향받지 않아라고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지적으로는 폭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구나. 잊고 있었던 이제 경제 영향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상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가 이제 재배가 저하되게 되면서 국제 설탕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목초지가 건조화되면서 소고기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 시장화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히트플레이션, 폭염으로 인해 경제까지 영향을 받구나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더워지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아열대 기후 같다. 비 오는 게 보면 약간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보이는 폭우 현상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말 교수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트레와다법이거든요. 트레와다가 분류할 때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아열대 기후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최고 온도하고 최저 온도 요게 일교차가 한 10도 정도 되니까 낮에 온도가 한 15도 정도, 15도 이상 이렇게 지속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4월 달 정도 되면은 낮에 온도가 15도 넘죠. 그다음에 11월 달이 되어도 11월 말이 돼가지고 갑자기 확 추워지기 전까지는 15도 이상, 20도 이상 온도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8개월 정도는 월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은 충분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도 전부 온대기후대에 적합한 농산물, 수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온대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까 농산물이 기후 적합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과거에는 뭐가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이런 풍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가을이 되어도 어떤 농산물도 잘 됐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름이 되면은 고냉지, 배추까지도 다 농해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원래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 어류의 서식 공간이 되는 먹이가 되는 해조류 이것들을 그 파래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 온도가 한 22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름에 지금 동해, 남해, 서해 수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해조류의 주산지에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일본에서 쌀 생산이 안 돼가지고 쌀 부족 문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쌀이 작년 일본에서 그렇게 흉작이 나서 쌀 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으면 누구나 대답합니다. 기후가 안 맞았겠네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안 맞았을까? 작년에 우리가 역대급 폭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더 온도가 높고 약간 온도가 더 높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마저도 기후 적합성을 잃더라는 겁니다. 극한 폭염이라는 게 농업업이는 작물 생태계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 문제를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극한 폭염이 생명도 위협하고 있는 이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2009년에 한번 그 에너지 저소득 가구들, 이제 취약계층들,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 보급률을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2009년만 해도 뭐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에도 꽤 있었고, 그때는 이제 보통적인 보급률 한 90% 일반인들은 대부분 갖고 있고, 그런 특수한 지역들 강변이나 산 밑에서는 안 가지고 계시고. 근데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살 수가 없는 조건들이었죠. 그래서 실제 보급률이 한 1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 뭐 가난하니까 다른 데 쓸 때 지출 여유도 많았고요. 근데 이런 인식이 바뀌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고요. 그때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또 폭염 중에 뭐 우리가 자주 앞으로 겪게 될 그 첫 번째 시작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너무너무 더웠고 이때는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죽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다 없던 분들도 많이 사셨고요. 심지어 가난한 분들조차도 서울연구원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은 조사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봤고요. 2배가 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이거는 생존기구다. 그냥 사치품이나 소비품이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남기 위한 필수품이다 해가지고 당시 보급률이 10%였던 게 20%로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뭐 노동 현장에서도 폭염이라는 게 생명의 위험이 되고요. 일반인들조차도 이제 여름을 살기 위해서는 뭐 김혜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생존 장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폭염에는 빈곤층들,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주거 빈곤층들의 지금 상황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구에는 지금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하고 대구의 쪽방촌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울은 이제 불법 무허가 건축 형태로 해서 이제 막 방을 쪼개가지고 쓰는 형태고요. 대구의 쪽방촌은 예전에 있던 여인숙, 뭐 여관 이런 거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쪽방 형태로 개조해서 저렴한 이제 월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 지금 대구에 한 70채 정도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중구나 중구에 가장 많고 동구, 북구, 서구 그런 쪽방촌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시는 분들은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지금 대구에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거 여건들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일러도 안 들어갑니다. 겨울철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요. 일단 배관이 망가져 있고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대부분 다 그냥 겨울철에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방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방을 데우는 난방기구가 아니라 이거는 몸만 데우는 거죠. 전기장판만 따뜻합니다.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만 유지해지는 게 이제 전기장판이고요. 겨울에 그렇고요. 겨울엔 그렇게 해서 일단 생존은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여름철에 이제 필수품이 되고 있는 에어컨은 당연히 없지요. 이제 10년 전에 서울도 10%였다가 2018년에 이제 폭염을 한번 겪고 나서는 이제 빈곤 가구들도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20%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대구에는 쪽방촌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사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력망들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가동하는 순간 전부 다 정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게 이제 대구의 쪽방촌. 이런 극한 폭염에서 폭염이 어쩌다 하루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영향이 그냥 단순히 덥다, 견디기 힘들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온도 데이터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1994년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35도가 넘어가는 이런 초고온의 경우에는 1년에 기껏해야 한 2 내지 3일이었고 다음에 이제 31도를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1년에 일주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더위는 불편한 더위인 것이고 최근에는 뭐 35도 정도만 되어도 뭐 괜찮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더위는 살인적 폭염이다. 그래서 이걸 불편한 더위 뭐 좀 참으면 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진 교수님 그 취약계층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어디서 이게 열사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낮에 발생하는 빈도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거 거의 50대 50이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굉장히 그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